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문화신문 대표 유석윤입니다. 오늘 국민통합당 김현옥 총재님을 모시고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민문화신문에 찾아주셔서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총재님 본인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용인에서 한 24년 살고 있는 정치학 강의도 하면서 또 정치평론, 용인 지역사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고민하고 또 사색하고 원 고향은 경상북도 안동이지만 젊은 시절에 서울에 가서 군생활도 수도권에서 했고요. 또 직장도 수도권 서울에 있었고 용인과 인연을 맺은 것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분당 신도시를 참여하면서 경기도 분당에 오게 됐고 거기에서 회사 부동하는 관계로 해서 정치 손학규 지사님 특별 보좌관으로 정치 임명하게 됐고요. 용인은 제가 특별히 2006년도에 용인시장을 무소속으로 나와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론과 또 의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의 정치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다가 제가 이번에 18년 만에 공직선거에 출마의 뜻을 밝혔는 이유는 최근의 정치가 극단의 정치, 혐오의 정치, 정오의 정치, 또 양 국민들을 편가르는 정치가 많아서 좀 더 부드럽고 아름답고 함께하는 소통의 정치를 하는데 정치학자로서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그 지역구는 용인정에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데 혹시 용인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도 거주지도 용인 정지역에 살고 있고요. 또 제가 2000년도부터 약 24년 동안에 구성동에 있는 서원 아파트 그리고 세대교회 건너편에 있는 한라 아파트에 주로 거주를 했고요. 지금도 마북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지역이죠. 시민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용인 정지역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혹시 다른 후보들이 그곳에 이제 민주당 후보도 있고 국민의힘 후보도 있고 또 다른 당에서도 여러 후보가 나올지 모르는데 네. 혹시 다른 후보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 예, 저는 손학규 지사님의 그 정치 특별 보좌관으로 정치 임명했고, 저는 학부는 토목공학과를 나왔고요, 석사는 노동경제학을 했습니다. 또 박사는 정치학 박사인데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정치 입문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공과대학과 경제와 또 노동 문제와 또 정치 발전에 대한 나름대로 학습한 경험이 있고, 또 제가 경기도의 의원으로 시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학습했던 시간들, 또 대학에서 정치학 강의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에서 정치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준비되는 것이 저의 강점이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치 전문가라는 그런 강점을 제가 타오고도 물론하겠지만 좀 특별한 경력과 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기도의 의원도 하셨고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 국민의힘 총괄도 하셔서 네.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이 있으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2024년도 총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렇죠. 특별한 경우는 이번 총선은 제가 볼 때는 정권 심판론과 정권 유지에 충분할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학자로서 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출마 예정자로서의 안타까움은 우리 정치가 현명하게 선을 이루는 그런 정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이 멸망할 때에 당파 싸움과 파당과 패거리들의 문화로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조선 후기의 상황과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유사하다. 그래서 소통과 협력과
서로 생각과 차이가 다르지만 만나고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를 하는데 꼭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거대 독과점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의석이 축소되어서 다양한 생각, 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무소정당과 소수정당 출신의 그 후보자들이 많이 국회에 등원이 되고 또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서 우리 정치를 아름답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정치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국민대 통합당과 제가 작은 돌멩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고요. 한국 정치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소통과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좀 원하는 국민이 많지 않을까. 거기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어서 대통령과 또 지난 그 대표 이준석과의 관계도 소통의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도 심각한 문제와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와 또 이낙연 그때 상임회장 그분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또 한번 이제 그 분당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소통의 문제가 대단히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이 한국 의원의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어떠한 정치의 영향을 좀 펼치고 싶은지 당선되신 이후에 어떤 정치를 좀 그리고 특히 국민 대통합당이 어떤 정치를 좀 펼쳐나갈지 얘기 좀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민 대통합당이 추구하는 정치 철학과 가치는 성경 중심의 정치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정치,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고 우리 성경 말씀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협력해서 서로 이라는 말씀이 있었지. 성경 중심의 정치를 할 것이고요. 모든 중심은 아브라함 카페와 같은 오직 성령에 기초한 또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 그런 칼빈주의 정치를 우리 당에 또 저 자신의 가치와 철학으로 삼고 정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차이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루는 따뜻한 정치, 사랑이 넘치는 정치, 또 배려와 섬김 있는 정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소통 열심히 하고 서로 만나서 우리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김영삼 총재나 김대중 총재께서 반대를 극심했지만 건설 현장에서 포크레인 공사를 방해하고 막 길에 누워들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밤에 청와대를 불러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임자들 나 좀 도와줘야 돼. 내가 하는 일은 조국을 위한 일이야. 이런 소통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의 정치는 만나지도 않고 야당 국회의원이 상을 당했는데도 여당에서 가지도 않고 거의 정치를 전쟁터 같은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정치, 빈자를 위하고 또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정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 대통합당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지 우리 국민 대통합이 이렇게 의회 의원들이 진출하게 되면 정확한 이런 정책은 좀 펼치고 싶다. 뭐 지금 요즘에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지금 남북의 극한 대치라든지 여러 가지 좀 국가의 어려움이 있고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뭐 한두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특별한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0.8까지 출산율이 떨어졌을 때 결국 국가는 직접적인 돈을 지원해서 출산율을 제고했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대 통합당은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국가 아젠다이기 때문에 연령과 어떤 신혼부부나 또 출산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 모두가 출산하면
정부에서 현찰로 1억을 지원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이것은 서울특별시가 최근에 아마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문제인데요. 남북이 체제가 다르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끼리는 만나야 된다. 대화를 통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음으로써 조선불특연맹의 위원장님들이나 뭐 제가 강영도 위원장이나 현재 강명철 조국원 위원장을 한 20여 채 만나서 평양에서도 만나고 중국의 북경 심양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지만 남북은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군은 튼튼한 국가 안보를 지탱해야 되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의 어떤 정권 또 그쪽에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대화하고 이런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튼튼하고 자주포만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힘을 바탕으로 외교 정책인 다른 국가의 원수들이나 또 북한의 어떤 정권들과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고 통일된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남은 문제를 풀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국가 전체가 가진 청년들의 어떤 좌절감 또 빈부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이 땅의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요. 평생 직장 생활해서 그 돈을 모아도 주택 한 칸 만들기 어려워 있는 상황에서 주택 정책에 있어서 공공재의 주택 정책, 싱가포르 같은 국민연금에서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서 좀 숨차게 가져가고 있는데 좀 편안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노예의 의원이 당선이 되면 당의 중심을 맞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권자들과 소통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과 당의 방향이 차이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유권자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실지, 유권자들이 뭔가를 좀 원하는 게 있는데 당에서 반대하면 곧바로 당의 중심을 맞춰버리는 게 현재 우리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좀 유권자들의 정말 이게 소통, 유권자들과의 관계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깊이 좀 풀어나갈지 어떻습니까, 선생님? 예, 그래서 국회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책무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국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또 큰 틀로 보면 또 좁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든지 민원 또 청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부에서 정치적 권력을 그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국정에 반영시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당론을 10개를 본회의 처리하면 10개를 다 당론을 주지 않아요. 영국 같은 데도 당론을 오늘 10개를 표결하면 본회의 표결을 하면 5개 이렇게 언더라인을 쳐줘요. 이거는 당론에 따라주라. 나머지 그냥 소신 투표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할 때 밤샘 토론이라든지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우리의 정당, 거대 정당은 그냥 그냥 지시형이지 않습니까? 토론도 없고 어떨 때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당까지도 그냥 하는 경우 또 반대로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대표 결정하면 토론이나 절차적 민주주의 없이 그냥 일사천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된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예산이 국회에서 편성하거든요. 국회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참여 예산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용인 정지역 예를 들면 동백 지역의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근데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의원 중심주의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진국은 지역구 의원 중심의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좀 상공 분립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 일부부, 사법부인데 행정부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 부서예요. 그 예산도 국회에서 짜주고 법률 위반도 국회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집행부로 넘어가면 그 짜준 예산, 짜준 법률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집행부는 인사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서거든요. 그리고 감사원도 국회에서 이런 시스템의 좀 민주주의가 좀 정착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정치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을 위한 정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지역 중심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5년, 10년 후에 지역구와 국가를 위해 이제 앞으로 뭐 당장에 한 의원이 됐을 때 그때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역과 국가가 어떻게 변화되고 가야 될지 그런 혹시 비전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의회 민주주의 정치가 대의 정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민들의 대표하는 300분을 국회에 모셔놓고 대신해서 이제 국가 경영을 일정 부분 권한을 주고 책임도 묻는 건데 최근에 들어서 이 국회에서 결정한 것들이 좋은 법도 있지만 또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법들도 많이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선진국에 있는 주민 발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있는 법이 주민 소환, 주민 투표에서 단체장에 대해서 불신임이나 또 재신임을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저항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동성애법이 만약에 통과됐다고 판단했을 때 국민 전체의 뜻하고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렇게 151명이 찬성되면 통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투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유권자 10% 서명을 받으면 우리가 개헌할 때 국민투표하는 것처럼 이것을 다시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만약에 국회에서는 동성애법이 통과됐는데 국민 전체의 주민 발의 제도에 의해서 직접 투표를 했을 때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법을 시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유신대나 또 군사정권대나 이렇게 좀 행정부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겉으로의 민주주의는 많이 됐지만 내용과 질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서도 환원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불곡산 분당으로 가는 불곡산이나 또 여기 터널을 뚫자고 예산을 채웠을 때 그 지역 주민의 용인 시민이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진국은 정책 투표도 할 수가 있어요. 정책도 10%의 유권자가 서명 받으면 시장이나 또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51% 찬성이 나오는 그 정책을 할 수 있지만 북에는 못해요. 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더디더라도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가는 민주주의다. 우리처럼 그냥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차와 시스템상의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좀 복원해야 되겠다. 선진국처럼. 그래야 정치가 살고 국민의 편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상공분립에서 기초가 되는 입법권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감사권은 국회에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회 중심 정치를 부활시키고 그다음에 주민 주권요, 주민 발의 제도를 국가를 위해서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들이 국민의 정서와 반할 때는 국민이 저항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도 열어놔야 되고 그것은 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인데 먹거리 문제라든지 또 저출산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어떤 그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전체적 국가 아젠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이 시간과 다른 얘기 할 수 없지만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또 자족 경제 도시가 대단히 중요하고 지방을 살리는 지방이 죽고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하나하나 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 국민대통합당을 이제 만드셨고 지금 이제 국민대통합당이 이번에 그 24년 총선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국민대통합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며 그리고 또 의석수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좀 구체적인 혹시 네. 계획들이 아직은 뭐 시작이지만 그리고 조금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대통합당이 이제 만들어진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당제 또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시대 정신인 다양성과 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국민대통합당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좀 심판이나 뜻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현행법인 준연동형형 권력구조에서는 준연동형이란 선거법이 만들어질 때는 현재 대형 정당이 좀 양보를 해서 소수 정당한테 의석을 좀 배려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선진 유럽처럼 좀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고 협력과 소통의 정치를 할 수 있다 해서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과거의 정부 같은 병리병으로 돌아가자는 여야의 얘기가 있지만 아마 민주당 쪽에서 최근에 당론으로 현행 준연동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게 좋겠다. 예? 사회의 약자라든지 좀 작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기업이 우리가 용인시장에 월목상을 침해할 수 없는 것처럼 대기업형의 거대 양당은 거대 양당다운 모습으로 조금 내 떡을 군소정당에 나눠주는 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3%의 유효 투표를 득표하게 되면 준연동형 하에서 국회의원을 3분에서 한 5명 정도 원내 진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대통합당은 일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구는 이제 경기도 용인이라든지 성남 또 대도시에 전략적으로 과거에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를 배출을 많이 했지만 전국적인 지역구는 한 20% 미만으로만 출전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지역은 지역구를 내고 전체적 선거는 준연동의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원내 진출할 수 있도록 10% 받으면 15명이거든요. 국회가. 또 5% 받으면 7분이 국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의 목표는 한 10% 정도 받아서 가능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3분 이상 득표해서 원내에 우리 국민대통합당 의원들이 한 3분에서 5분 들어가서 한국 정치를 좀 바꾸고 협력해서 선언의원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만드는데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당 투표는 정치개혁을 선언하는 정당 국민대통합당에 꼭 찍어주시면 열심히 악착같이 이어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대통합당 김현욱 총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